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집에서 쇼핑하고 집에서 장보고 배달시켜 먹고 이런 게 일상이 됐죠. 그러면서 유통산업에는 아주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요. 또 흥미로운 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업체들도 이제 유통 전자상거래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면서 요즘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업계의 변화 오늘 자세하게 들어보겠고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지 어제부로 100일을 넘어섰는데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시간에는 미얀마의 상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왜 이래요? 오늘 증시는 출발은 보합권에서 시작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씩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폭은 좀 크진 않습니다만 0.5%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교보증권 김형렬 리서치센터장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매일매일 왜 올랐는지 내렸는지 여쭤보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오늘은 하락 요인은 뭘로 보십니까? 네. 우선 시장 분위기는 역시 경기 판단과 그 경기 판단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정책 환경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제 활동 복귀에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부양 정책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수도 있다. 특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 등이 시장에선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현 주가 수준에 대해서 여러 어떤 가격 부담에 대한 논쟁 등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고 결국 이 마스크를 벗는과 동시에 성장 산업을 바라보았었던 이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네. 시장은 계속 부진함을 이틀째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잠깐이지 다시 또 그렇게 그게 계속 가겠나 하는 생각을 뒤늦게 증시 투자자들이 하고 있다. 그런 뜻인가요? 네, 우선은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인터넷 쇼핑을 안 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분산되고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현재 자산 시장과 또 이런 주식 투자 등과 같은 이 요인에 대해서 관심만을 가졌었던 사람들이 예. 이제는 조금은 균형감을 찾으러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주가는 선전하고 있는 반면에 네. 연초 이후에 기대감을 높였었던 성장주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폭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은 네. 그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과거에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이젠 코로나 수혜주는 아니니까 떨어지고 네네. 또 반대로 그동안 못 올랐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산업이어서 못 올랐던 것은 다시 회복하면서 오르면 네네네. 요즘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주가가 전반적으로는 더 많이 떨어지는 듯해서요. 오늘도 지수로 보면 지수가 꽤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틀 연속 조정폭이 조금 좀 시장은 좀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 이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코스피는 7개월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3,147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예. 현재 위치만 놓고 보더라도 7개월째 랠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 연속적으로 올랐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는데 꼭 절대적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현 주가 수준이 더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경기 회복과 실적 증가 이 번외에 더 추가적으로 장착 가능한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최근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뭔가 계속 지원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왔었었는데 예. 최근에 들어서는 세금도 더 걷겠다. 그리고 테이퍼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듣자 하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사이에서는 조금 현재의 주식시장 투자 환경에 대해서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는 과정 등이 네. 이런 시장의 변동성을 만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네네. 되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유명한 종목들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관심도 갖고 눈에도 띄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괜찮겠거니 하고 묻어두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올해 초에 특히 많이 오를 때 네네네. 그다음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또 역시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런데 네.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도 주가가 안 좋고 최근에도 반도체 회사들 주식이 미국 시장에서도 좀 조정이 깊은 것 같고요. 네네네. 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동네? 우선은 이익 기반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고 예. 현재는 이제 현 주가 수준이 그동안에 우리가 좋을 것이다라 믿어왔던 것들까지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 보는 것 같거든요. 예. 문제는 다음에 좋아질 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과 같은 가격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그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약 9조 3천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음. 어, 지금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약 10조 6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상 이런 IT 산업 그리고 제조업 기반의 IT 산업 등은 상반기가 조금은 계절적 비수기이고 3분기 이후로 이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삼성전자의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현재까지 기준 약 14조 4천억 정도로 지금 분과 비교해 봤을 땐 한 40% 가까이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음. 문제는 지금과 비교해서 이익이 이렇게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진하는가? 예.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정말 이렇게 40% 가까이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불신에 대한 시선 등이 음.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많이 팔린 게 혹시 반도체 부족할 걸 대비해서 수요보다 더 많이 사재기 해놓은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그래서 걱정도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의 어떤 좀 편향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예. 혹여라도 2분기 실적이 미스날 경우에는 지금 음. 낙관적인 전망이 전부 다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 됩니다. 예.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대응 그리고 음.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가지고 있을 만큼 사람들은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선박김 내지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어떤 변화의 과정이 예. 반도체 그리고 IT 업종에 영향을 주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음. 같습니다. 반도체는 보면 사시사철 다 쓰는 상품인 것 같은데 네네네. 특히 3분기, 4분기가 더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전방 기업들의 서버 수요라든지 캐펙스 수요 등이 바로 거기에 이제 맞물리게 되거든요. 차기 연도를 위해서 미리 확보해야 될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아. 하반기에 그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음.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발주 같은 걸 이제 연초에 하고 연말에 하고 하다 보면 반도체는 좀 일찍 네네네. 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투자자들은 뭘 좀 요즘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전 한 6개월 전만 해도 그냥 오르는 네네. 주식 갖고 있던가 아니면 오르는 주식과 같은 업종인데 덜 오르는 주식 갖고 있으면 그냥 내 순서 오고 그랬는데 네네네.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등 너무 이제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조금 좀 과한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예. 현재 우리 어떤 삶의 모습 등을 보다 보면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여전히 어떤 코로나에 대한 위협에서는 완전히 안전하다 평가할 수만은 없겠지만은 예. 어느 정도의 철저한 방역 활동을 지켜나가면서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스스로 체험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물론 좋은 컨텐츠의 유튜브나 여러 투자 정보들을 접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들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여러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것들이 조금 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그런 요지에서 오히려 어떤 자신만의 투자의 원칙 그리고 기준 등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나치게 모니터와 아. 휴대폰만을 바라보면서 함몰되시는 부분 등이 투자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에 오를 종목 이런 거 찾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네요. 그죠? 네, 조금 더 긴 그렇습니다. 호흡으로 오래갈 네네. 주식들 기본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생각해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가다 하다가 돈 더 많이 잃습니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가 자신의 주변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서비스는 정말 쓸만한 서비스네. 예. 이런 제품은 많이 팔리겠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게 된다라면 오히려 그런 실생활에서의 변화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으시는 편이 요즘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오히려 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고맙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또 몇십 년 전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개 유통업체는 백화점 아니면 그 슈퍼마켓, 구멍가게 이 정도였던 아주 단순한 시절에서 요즘엔 유통을 안 하는 업체가 거의 없을 만큼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 쇼핑 업체들 중에 쿠팡 같은 회사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도 하고 또 네이버와 신세계가 주식을 서로 섞는 그런 결합을 하기도 하고 롯데가 이베이를 인수하려고 또 뛰어들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업계의 변화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는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애널리스트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저런 많은 변화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더 빨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아닙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회 재난이었다 보니까 이런 재난들이 소비 행태에 큰 변화를 일으켜 오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2003년에 저희가 중국을 보시면은 사스라는 사회 재난이 발발하면서부터 당시에 중국 소비자들의 그 인터넷 침투율이 50% 언더였었고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 자체를 시작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예. 그때 밖으로 못 나가시게 되면서 이제 인터넷 쇼핑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리바바라는 유통 공룡이 생겨난 것도 사실은 그때가 기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자연 재난이었다 보니까요. 그래서 예. 일본에는 아시겠지만 편의점이 워낙에 좀 주축인 채널입니다만은 이때의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지위를 강화하게 되었던 그런 이벤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사회 기반 인프라들이 망가지면서 편의점이 뭐 물자도 운반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공중 화장실 같은 것도 제공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 빵집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을 다 흡수를 해버리면서 최근의 모습으로 좀 거듭나게 됐던 게 이 재난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도 뭐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사회 재난이다 보니까 저희가 10년 뒤쯤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을 굉장히 빨리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명품이랑 가전 쪽이 잘 팔리는 거는 지난 몇 년간 지속이 되어 온 그런 트렌드였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집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이런 눈에 잘 띄는 가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오래 보시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바꾸고 싶죠. 것들에 그런 교체 수요들이 발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또 돈을 많이 못 쓰시다 보니까 이런 게 해외 여행 쪽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보니 이런 게 명품 소비로 좀 이전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난 때문에 네. 오프라인, 온라인 경기도 사라지고 있고 또 온라인 쪽 성장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명품 업체들이 주로 그 면세점에서 주로 많이 팔아서 사람들이 여행 못 가면 이제 저 명품 업체들도 면세점에서 물건 못 팔겠다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네네. 이거 참 여행은 안 가는데 백화점의 그 이른바 럭셔리 상품들은 네네. 뭐 더 잘 팔린다고 하더군요. 정말 여행 갈 네. 돈 다 여기다 쓰자 뭐 이러는 네, 모양이에요.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가계 흑자율 보시면 가처분 소득에서 여러 가지 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이제 비중을 가계 흑자율이라고 부르는데 네. 2003년에 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30%가 넘어갔던 때가 딱 5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4번이 지난해 1, 2, 3, 4분기 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계 소비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었다라기보다는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 비중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여행으로 이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백화점 쪽으로 좀 반사 이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분들은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많이 힘들 텐데 네네. 오히려 또 그게 아닌 분들은 오히려 집에만 있다 보니까 돈 쓸 그쵸. 일도 없고 돈 쓸 기회도 없어서 네네. 오히려 돈이 많이 남았다. 맞습니다. 통계로도 입증된다는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오프라인 백화점 업체들이 혹은 마트가 온라인 쇼핑몰 열심히 만들고 침투하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보이는데 그건 이해가 돼요. 다들 온라인 네. 쇼핑하니까. 근데 거꾸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인수하거나 혹은 뭐 결합하거나 하려는 노력도 거꾸로 이루어지더군요. 왜 네. 필요합니까?
일단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서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업 전체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나마 이제 오프라인 점포들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송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뭐 모바일로 구매를 하든 아니면 VR 기기를 끼고 구매를 하든 어쨌든 온라인 상으로 구매를 한 거는 무조건 실물로 고객한테 배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최근 이런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점포를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업체들은 원래부터 굉장히 보기 좋은 자리에 점포를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이 목이 좋은 자리라는 거는 배송에도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라는 것을 방증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온라인 업체들도 오프라인 점포들을 좀 인수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 아마존이 14조 원을 주고서 이제 홀푸드라는 슈퍼마켓 체인을 인수를 했는데 예. 여태까지 아마존이 해온 M&A를 봤을 때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샀던 M&A 이벤트였었고 미국의 고급 식재료 파는 오프라인 매장 네, 맞습니다. 체인이죠. 네, 그거 홀푸드 아마존이 지금 마켓이고요. 뭘 쓰고 있어? 그냥 장사하고 있어요. 아마존이? 장사도 하고 있고요. 예. 또 점포에서 또 배송, 그러니까 온라인 구매를 하신 분들이 픽업하러 가는 그런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신선식품 쇼핑하고 같이 홀푸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알리바바도 같은 해 이제 연말에 알티마트라는 오프라인 체인을 인수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알리바바는 사실 이 알티마트 체인 외에도 자체적인 허마시엔성이라는 새로운 포맷의 점포를 지금 출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포는 뭐 비단 단순 구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온라인 상으로 주문한 것들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센터 내지는 또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물류센터로 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프트가 가속화하면서 물류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점포의 중요성도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배송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점포 없으면 중간중간 물류 창고가 있어서 배송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오는 그렇긴 한데 최근에 물류센터 부지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뭐 주요 경기 수도권 지역에 있는 물류센터에 보통 이제 캡레이트라고 하는 수익률이 뭐 광화문 A급 빌딩에 준할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유통업체들 그 기반으로 약간 점포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는 그래서 점포에 어차피 최근에는 손님들이 많이 안 오시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일정 공간을 좀 빼서 물류센터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업체들도 이커머스 사업을 이제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쿠팡도 뉴욕에서 이제 돈 투자 많이 받았으니까 또 그 돈으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이게 경쟁이 아주 치열할 텐데 네. 앞으로 이제 이런 회사들은 뭘 더 이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올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워낙에 폭증했다 보니까 네. 다 같이 좀 누리는 해였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아시겠지만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그런 합종 연횡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경쟁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8년도에 네이버, 카카오 두 업체 모두 온라인 쪽을 강화하겠다고 공이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네이버가 메인 화면에서 3번 정도 넘겨야지 쇼핑이 등장했던 거를 한 번만 넘기면 보일 수 있게 바꾸면서 뉴스하고 같은 레벨로 커머스 쪽을 격상을 시켰었고요. 예.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커머스를 좀 분사를 하면서 두 업체 모두 다 이제부터 커머스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갑자기 코로나 발발 때문에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체 유통시장 내에서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는 것들이 커지면서 갑자기 이런 플랫폼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난해에 이제 2월 달에 특가 창고라는 생필품 전용 사이트를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네. 브랜드 스토어라는 또 유명 브랜드 판매하고 있는, 이건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랑 겨루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장보기 서비스 중순에 런칭을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라이브 커머스도 했다 보니까 이거는 홈쇼핑하고도 또 겹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다
포털들이 하겠다고 나서고 네, 있군요. 그래서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마켓에 들어가 있는 셀러분들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유통의 전 영역에 지금 발을 걸치고 있는 게 네이버의 모습이다 보실 수가 있고요. 카카오도 최근에 카카오톡에 탭이 하나 늘어났는데 그쪽에 네. 보시면 쇼핑이 이제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카카오점이라고 해가지고 뭐 스마트 스토어랑 비슷하게 D2C라고 최근에 불리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그 공식 구인 사이트에 나온 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싱가포르 쪽에서 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뽑는다고요? 네, 리테일을 하고 그리고 오퍼레이션, 그다음 물류 쪽에서 임원분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이 저희가 중국 다음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블루오션이라고 보는 지역이다 보니까요. 네. 싱가포르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확대를 그쪽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 쇼핑몰 사업도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할 수 있겠다. 네, 아무래도 쿠팡이 우리나라에서 주도권을 잡아왔던 게 로켓 배송이라는 빠른 배송이었는데 동남아 지역도 거의 6억 명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인구가 풍부하고 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 아직까지 인터넷 쇼핑 침투율이 10% 정도가 안 되고요. 대신에 모바일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많아서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인데 싱가포르 워낙에 인구 밀도, 그러니까 땅이 좋고 인구 밀도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지 배송하기는 않을까, 좋겠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통업의 귀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네, 네. 유통업의 귀환이라는 건 이제 유통업체들이 주가가 좀 오를 수도 있겠다는 얘기죠? 사실 저희 커버하는 유통업을 보시면은 투자분들께서 워낙에 재미도 없고 변화도 예. 별로 없다라고 말씀들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그 안에서의 그런 노력과 변화는 치열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최근 메가 트렌드 위주로 좀 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런 건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유통업계들의 개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학자와 떠나는 세계 일주 시간 종횡무진 세계를 가다 오늘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난 미얀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얀마 요즘 뭐 계속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미얀마가 단순히 정치적인 불안전성을 넘어서 경제적인 산업적인 불안전성으로 점점 뭐랄까요?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농업 생산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런데 농업 생산이 이제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 가지고요. 지금 거기 미얀마 현재 국제 구호 단체에서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면 6개월 안에 한 350만 명 분의 식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위, 뭐 소요 이런 것 때문에 네, 농사가 안 돼서 그렇죠. 그리고 농사를 여기가 예전에 공산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가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형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들 피신을 했거나 없어져 버린 거죠. 생산이 중단된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농업이라는 건 시즈널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못하면 이제 생산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공산품에 대한 생산도 이제 차단이 되어 있고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어떤 지금 비행기라든가 교통편 이런 것들이 다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역시 먹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산품에 대한 수급난도 심각해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50만 명분이면 작은 게 아닌데 그렇죠. 이거 나중에 구호 같은 걸로 해결될지 모르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미얀마 그러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얀마 인구가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는 알고 있지 않았어요. 원래도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얀마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로 따지면 인구 센서스 조사죠.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얀마 인구를 우리가 뭐 6천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식민지 시대에 작성해놨던 인구조사 표가 있습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이 정도로 매년 증가했었을 거다라는 추정치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많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미얀마가 이제 민주화됐었을 때 그때 유권자 조사를 한 적은 있었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예. 그 유권자 조사를 했었을 때 그거가 자료가 있긴 있는데 이건 인구 조사가 아니라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 인구가 솔직히 몇 명인지는 안다라고 말하기는 허허. 어렵습니다. 가장 지금 큰 문제는 그거겠네요. 정말 식량 농사 짓는 게 일단은 차질이 생겨서 네. 그게 전반적으로 경제를 못 돌리게 됐다 자칫하면. 네, 그렇죠. 아이고. 특히 원래 미얀마도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 농사 일을 담당해서 도시에 먹거리를 제공해줬던 그 파트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이 군부 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억압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정글로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예. 이런 약간 열대 기후에 해당되는 지역의 특수성이 뭐냐면 밀림이나 정글이라고 불리는 데를 들어가면 거기서 먹을 게 좀 있거든요. 예, 예. 워낙 그 기후 환경이 좋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산업적으로 농업을 종사하는 건 접고 그냥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안으로 숨어 그 들어가 안으로 거죠. 들어가서. 예,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대립 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구조가? 예, 미얀마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한 반군이 세력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반군 세력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수민족들이 주축이 됐어요. 예.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소수민족이 로힝야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로힝야족은 미얀마 지도를 이렇게 혹시 청취하시는 분들이 지도를 펴보시면 미얀마에 접경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그 방글라데시에 가까운 쪽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인데요. 음. 로힝야족에게는 미얀마 정부가 쉽게 해서 우리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안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미얀마 국적이 아니에요. 미얀마 영토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정부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물러나고 군부 정권인데 예. 아웅산 수지 여사인 시절에도 로힝야족에게는 안 주고. 좀처럼 약간 페널티가 있었죠. 예. 말은 표면상 줬다 준다 한다 했지만 여러 가지 억압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로힝야족은 옛날부터 자치권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독립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았었죠. 네. 그런 찰나에 아예 이 반군 세력들이 이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다면 아예 원래 있었던 민주 정권에게 너희가 다시 이 지금 정권이 전복된 걸 되찾아오는데 도움을 주겠다. 대신 우리도 그동안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많은 권리들 이런 것들을 돌려받겠다. 네. 라고 하면서 진짜 체계적인 군 조직처럼 이제 정비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소수민족이 로힝야족입니다. 로힝야족이. 근데 이 로힝야족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동안 사실 미얀마 국민이라고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또 본인들이 별도의 무슨 거버넌스 체계가 있지도 않았고 예. 그러니 이번 기회에 우리도 도와줄 테니 그럼 기존 정부에 반대하는 그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정부도 로힝야족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쪽인가 봐요. 그러니까 또 예전 맞습니다. 본인들을 차별했던 다시 예전 아웅산 정부 쪽으로 가서 맞습니다. 같이 싸우자고 했겠죠. 굳이 따지자면 예. 군부 세력이 로힝야족에 대해서 더 억압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로힝야족은 선택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얀마는 인구 센서스 조사도 안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로힝야족은 분명히 외부에서 보기엔 미얀마인인데 네. 내부에서는 국적 등록도 안 해주니 이런 소수민족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얀마에는 200개가 넘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로 치면 뭐 지역이 다르다 뭐 이런 그 정도가 정도 아닌 수준이 거죠. 아니죠. 예, 완전 풍습, 언어, 관습 이런 게 다 다른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이렇게 많죠. 그럼 원래는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살던 그렇습니다. 나라였는데 예. 어쩌다 합쳐진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이게 미얀마의 국토가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한 6배 정도 많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또 정글지대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른 완전히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영국 영 속에서 예. 그 당시 버마 가장 큰 민족이 해당하는 버마의 형태로 점령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한 국가로 이렇게 분류가 돼버린 거죠. 일종의.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제사회가 어떤 입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정부에 대한
입장 또는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시민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게 나라마다 좀 다른 듯해요. 예, 맞습니다. 이건 미얀마의 근현대 역사를 좀 알아보면 예. 아마 요거에 대한 스탠스를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텐데요. 사실 미얀마는 오래 전부터 중국의 관할 아래,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미국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얀마의 국제적인 통상, 무역, 거래 등을 전부 다 차단해 왔었어요. 미얀마하고 외부가 거래하는 걸 그렇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 공산권 국가, 인권 탄압 여러 가지 명분이 있죠. 예. 근데 그 명분도 뭐 사실 제가 그런 명분이 전혀 의미 없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이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얀마를 미국의 그 어떤 지배권 아래 아니면 영향력을 더 높이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기회 요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미얀마의 위치가 중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미얀마는 중국과 국경을 상당폭 접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인데 이 동남아시아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말라카 해협 때문입니다. 예. 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와서 한국, 중국, 대만 이쪽으로 석유나 원자재나 수출 수입품을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네.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사이에 작은 해협 있죠. 네. 그 밑을 지나야지만 올 수가 있어요. 뱃길이 그렇게 돼 있죠. 백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특히 중국은 거길 지나지 않고서는 유럽이나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못 가져와요. 왜? 인도양으로 중국이 나가는 길이 바로 미얀마 때문에 막혀 있어요. 저쪽 저 중동 쪽으로 나가려면 네. 미얀마 땅을 거쳐야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가 중국 밑에 붙어 있는데 예. 이쪽은 인도양이고 이쪽은 태평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태평양 쪽은 당연히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데가 접해 있는데 인도양 쪽으로 나가는 길은 바다가 없죠. 바다가 없죠. 음. 바로 미얀마를 거쳐야지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태국, 뭐 인도 이런 데 거쳐도 갈 수는 있는데 갈 수는 있는데 가장 우호적일 수 있었던 게 그나마 공산국가였고. 좀 친한 그중에 그렇죠. 친한 게 이제 미얀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군부 정권, 특히 공산주의 군부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중국과 그런 설린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갖춰왔었고 예. 중국 입장에서도 미얀마의 이런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네. 말라카 해협을 미국이 막아버리면 야 우리는 석유 수급이 큰 차질이 생기는구나. 그러려면 미얀마를 정말 좋은 우방 국가로 관리하겠구나 네.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중국이 미얀마의 경제적인 원조 그리고 상호 간의 교류 협력이 강화돼 왔었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얀마를 어떻게든 국제사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국제기구 또는 국제 그 사회가 미얀마랑 교역하는 걸 막았어요. 일단 국제기구가 미얀마에 대출을 안 해줬어요. ADB, 네. 월드뱅크, IMF 이런 데서 미얀마에서 추가적인 론 이런 것들을 제공을 안 해줬었어요. 그렇게 미얀마를 괴롭히면 더 중국 쪽으로 붙지 않아요? 그 판단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예. 북한의 뭐 이게 대외 그 송금 거래 뭐 이런 거 다 차단하면 나올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요즘 봤더니 그게 더 북한에 중국에 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중국이 다 해줄게. 그러니까 네. 더 의존도가 높아져서. 근데 하여튼 미국은 그 방법을 계속 써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미얀마에도 그 방법을 썼는데 미얀마에는 그 방법이 먹혔던 것 같아요. 특히 아웅산 수지 여사가 집권하고 난 뒤에는 네. 적극적인 개혁 개방을 해서 미국도 많은 국제 기구가 미얀마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줬고 특히 그 과정에서 미얀마를 기회의 땅으로 보고 가장 먼저 진출하고 많은 그 뭐랄까요 채무를 상환해주거나 탕감해준 국가는 일본이에요. 일본도 미얀마의 국가 차원에서 빌려준 돈이 많은데 예. 제 기억으로 50% 이상을 깎아줬어요. 안 받을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미얀마라는 어떻게 보면 기회의 땅에서 일본이 교두보를 잡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막 설득을 하고 다녔어요. 너희들도 미얀마에 받을 돈이 많지. 우리 다 그거 없던 걸로 해주자. 완전히 탕감해주자. 이런 건데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사실 미국과 뭐 맥을 같이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미얀마라는 곳의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은 국제기구에 편입시켜서 자기네들의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치려고 하고 중국도 여기 뺏기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번 군부 집권을 했었을 때요. 네. 중국의 스탠스가 이 선문답만 해요. 쉽게 얘기해서
미얀마 군부, 사태에 대해서 예. 군부 그러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아웅산 수지 여사와 상관없이 군부를 지지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저 미얀마의 내정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빨리 정상화가 되기를 바란다. 교과서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표면상 우리로 따지면 외교부죠. 음흠. 외교부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브리핑하는 내용인데 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열흘 전인가 하여튼 2주 전쯤에 예. 중국의 외교부 수장인 왕이가 음흠. 미얀마를 갔다 왔어요. 예. 예, 이거는 군부하고 뭔가 서로 소통을 했다라는 징후죠. 그런 의심 받기 좋은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예.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음.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비호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면 적어도 중국은 사전에 통보받았다. 미얀마 군부도 중국 믿고 하는 일이다 저게. 그렇게들 진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야 중국이 반대를 하면 우리 예전에 우리 6.25 전쟁 때 들어왔던 유엔군 지금 국제사회가 저 미얀마 쪽에 그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정권을 다시 바꾸는 일을 지금 중국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런 거죠, 일종의. 안보리에서 반대하고 그렇게 되니까 전체가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또 분명 반대적인 기조 또 미국과 지정학적인 위치를 놓고 이런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또 선뜻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저래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이 반발할까 봐. 네. 그러다 보니 옛날에 사실 6.25전도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대리전 아닌 대리전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되니까. 그래서 미국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민간 차원에서 군부의 어떤 뭐 학살이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정부 스탠스는 생각보다 온건하다. 아하. 중국은 그러니까 미얀마에 친중 정권이 들어오면 좋겠고. 네. 미국은 그걸 막고 싶을 텐데. 맞습니다. 특히 미얀마에 예. 최대 항구가 차오푸라는 데가 있어요. 예. 차오푸. 그런 그 항구 도시가 바로 중국이 가장 힘을 많이 실은 곳인데요. 그 차오푸라는 항구 도시 바로 바다 앞편에는 천연가스가 발굴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천연가스를 바다에서 심해 해저 송유관으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차오푸까지 가져온 다음에 네. 차오푸에서 다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디까지 천연가스가 공급되냐면 중국 본토까지 갑니다. 거기서부터는 육상에 파이프 깔면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은 천연가스라는 값싼 원료를 미얀마로부터 수급받을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카 해협이 아니라 인도양에서 바로 중국 내륙으로 물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오푸 지역에서 중국 내륙까지 철도, 고속도로를 다 놔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얀마에 중국이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지는 네. 벌써 차오푸만 가서 봐도 이런 가치가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경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미얀마의 경제 상황도 현재 정치적인 대립 구도가 뭔지 좀 알아야 어떤 식으로 탈출구가 생길지도 좀 알아야 돼서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다 갔네요. 그럼 다음 주에는 미얀마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점심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